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8장 찬성의 어머니. 춘하의 삶 속에 새로운 관심사가 들어왔다. 즉, 글을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다. 찬성의 어머니 송 씨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송 씨는 어릴 때부터 서당에 다닌 적이 전혀 없었다. 게다가 이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가 되었다. 그녀의 생애는 집안을 돌보는 일들로 점철되었고 찬성을 낳은 이후에는 그녀의 생각과 소망이 온통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한국의 관습에 따라 사람들은 그녀를 찬성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녀 역시 그렇게 불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 한 번도 강하고 독하게 지낸 적이 없었던 찬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라진 충격으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여러 달 동안 그녀는 태평동 주위의 여러 사당들을 두루 찾아다닌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당까지 찾아가 쌀과 돼지고기를 바치면서 귀신들에게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렸다. 한찬호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를 말리지는 않았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한국 여성들은 보통 눌려 지내며 모든 것을 참고 사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사당을 찾아 다니다가 찬성의 어머니는 지독한 기침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어쩌면 오랫동안 송 씨의 폐에 잠복해 있던 병균이 기회를 노리다가 병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었다. 육신의 피로와 마음의 괴로움은 그녀의 모든 병을 더욱 악화시켰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찬성의 어머니는 여러 해 동안 류머티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고통도 심해졌다. 관절마다 쑤시는 데다가 콜록거리면서 기침까지 하느라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찬성의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촌장은 아내가 매우 걱정스러웠다. 촌장은 의사인 고 씨에게 아내를 진찰해달라고 했다. 의사는 송 씨를 진찰한 후에 온천에 다녀오라고 권유했다. 아주머니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주머니를 모시고 온천에 가서 열흘 동안 계시다가 오십시오. 온천물이 꽤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춘하는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함께 온천에 갔다. 하인 박 씨가 여러 가지 준비를 거들었다. 온천은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일찍 출발해 했다. 춘하가 자신을 깨우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새벽 3시였다. 잠에서 깨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벌써 부엌에서는 불을 지펴 나귀에게 줄 콩을 삶고 있었다. 식구들의 짐과 쌀을 모두 나를 나귀였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아침 식사가 마련되었다. 하인 박 씨가 구해온 마부는 춘하가 지금껏 봐온 사람들 중에 가장 무기력하고 쓸모없어 보였다. 그래도 그의 나귀는 튼튼해 보였다. 박 씨는 이 마부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박 씨는 마부에게 그 전날 저녁에 나귀를 데려다 놓으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춘하는 짐작했다. 나귀에게 짐을 싣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나귀는 이틀 동안 쉬면서 힘을 비축해 둔 상태였다. 이것저것 실을 것이 정말 많았다. 나귀에게 짐을 싣는 데는 3사람이 필요했다. 한 사람은 나귀의 머리를 잡고 두 사람은 나귀의 양쪽에서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짐을 실었다. 먼저 저항하는 나귀의 등에 무거운 안장 방석을 올려 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로 된 안장을 올려 놓았다. 그 다음에 일용품이 들어있는 바구니들과 옷구러미들을 안장에 묶었다. 이때 가능한 한 균형을 잡아 무게를 잘 분산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파란 덮개를 짐구러미에 덮어 반반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박씨가 앉아야 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이 사나운 낙에 올라타 가능한 한 안락하게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이 성난 동물 위에 오르는 방법에 관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은 후에 박씨가 볏짚단 위에 올라서자 마부는 안간힘을 쓰면서 나귀를 그 볏짚단 가까이로 이끌었다. 나귀는 이 볏짚단이 곰이나 호랑이 같은 맹수로 보였는지 계속 저항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강한 말로 위협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나귀는 계속 뒷걸음질 칠 뿐이었다. 연거푸 실패하다가 나귀가 머리를 한쪽으로 틀자 박씨가 눈을 질끈 감고 나귀 등에 뛰어올랐다. 친구들이 양쪽 발을 잡고서 도와주었다. 나귀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기 전에
박씨는 얼른 짐꾸러미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추나 찬성의 어머니는 가마를 탔다. 가마 앞에는 두꺼운 천을 늘어뜨려 놓아서 안에서는 밖이 어느 정도 보였으나 밖에서는 안을 전혀 볼 수 없었다. 가마 안에 쪼그리고 있는 두 여인에게 이 여행길은 길고도 지루했다. 특히 몇 킬로미터 가다가 가마꾼들이 쉬면서 피로를 푸느라 여인숙 앞에 멈춰 술을 마실 때는 더욱 그러했다. 박 씨는 나귀 등에서 누구보다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누구도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아침나절에 그들은 폭이 약 6미터, 깊이가 50cm 가량 되는 개울에 이르렀다. 지난밤에 개울 주변이 얼어붙을 정도로 물이 매우 차가웠다. 개울에는 통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진흙과 대나무 줄기들을 엮어서 만든 좁고 굽은 다리가 있었다. 가마꾼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다리를 건넜다. 그러나 마부는 주저했다. 다리 중간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얇은 돌로 일부만을 덮어둔 상태였다. 마부는 나귀를 그 다리로 이끌려니 겁이 났다. 그렇다면 그가 개울 속에 들어가 나귀가 물을 지나도록 인도해야 했다. 그러나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추나가 생각한 대로 그는 사실상 마부라 할 수 없었다. 그는 개울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 다리 위에서 줄을 잡고는 절반 정도는 나귀를 끌고 절반 정도는 나귀를 몰아서 개울을 건너게 하려 했다. 보통 때였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귀는 아침부터 솟고 있었던 탓에 계속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개울가에 얼음을 밟는 나귀가 주춤하자 마부가 이리야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나귀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런데 그 순간 얼음이 쩍 하고 갈라졌다. 마부는 나귀가 개울의 중간에 이르자 찰싹하고 채찍질을 했다. 다행히도 짐은 줄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으나 그 위에 타고 있었던 박 씨는 마부의 채찍질 때문에 뒤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의 긴 외투가 공중에서 펄럭이고 그의 발 뒤꿈치가 원을 그렸다. 그러고는 앉아있는 자세로 50cm 깊이의 물과 진흙 속에 떨어졌다. 진흙이 부드러워서 뼈가 상하지는 않았다. 춘하는 가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박 씨는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새로 풀을 먹인 멋있고 하얀 두루마기가 완전히 더러워졌다. 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춘하는 마부가 이참에 혼이 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내 박 씨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 씨는 흠뻑 젖은 두루마기를 입고 제방 위에 서서 마부에게 화를 쏟아부었다. 마부가 겁에 질려 말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 이놈의 나귀가. 마귀는 나귀를 혼내고 야단쳐 박 씨의 주위를 돌려 화를 모면하고자 했다. 그리고 결국 마부가 박 씨의 화를 피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마부는 최대한 몸을 수그리면서 말했다. 그러나 몹시 화가 난 박 씨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앞서 걸어갔다. 그렇게 가다가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여인숙에 들렀다. 춘하는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두어 시간이 지나 다시 길을 떠날 때쯤에는 박 씨의 옷이 거의 마른 것 같았다. 아마도 박 씨는 여인숙에 머무는 내내 옷을 말리기 위해서 뜨거운 아랫목에 옷을 펼치고 그 위에 이불을 덮어 두었을 것이다. 자신이 빌려온 이불을 둘둘 말고 누워서 말이다. 마침내 그들은 한밤중에 온천에 도착했다. 그리고 온천 주위에 있는 여관들 중 하나를 숙소로 정했다. 송 씨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치료를 시작했다. 뜨거운 온천 옆에는 큰 헛간 같은 집이 지어져 있었다. 바위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바위 근처에 있는 물은 너무 뜨거워서 목욕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큰 헛간 같은 집은 중앙에 칸막이를 두고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남탕이고 다른 한쪽은 여탕이었는데 바위로 된 대야 같은 곳에 물이 모였다가 양쪽으로 똑같이 흘러 들어갔다. 이 온천은 매우 유명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 이 물을 마시러 온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목욕을 하러 왔다. 송씨처럼 류마티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무 심하게 쑤셔서 온 이들도 있었다. 또 어떤 이는 피부병 때문에 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물에 대해 일종의 극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물속에 오래 잠겨 있으려고 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하루 종일 졸고 뜨거운 물속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jun기가 나오는 바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익은 듯이 보였다. 송 씨는 한 번에 한두 시간 정도만 몸을 담갔고 중간에 쉴 때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불로 몸을 감싸고 뜨거운 방바닥에 누워 있었다. 춘하는 처음에는 온천과 온천에 온 사람들, 온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온통 자신들의 질병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춘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곧 실증이 났다. 이곳이 답답했다. 어느덧 열흘이 흘러 태평도로 돌아갈 날이 오자 춘하는 뛸 듯이 기뻤다. 게다가 온천물이 송씨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기뻤다.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기침이 계속되었고 날이 갈수록 찬석의 어머니 쇠약해져 갔다. 병은 더욱더 깊어져서 폐결핵으로 번졌다. 병과의 싸움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어느덧 다가온 봄이 아직 머물러 있는 겨울과 싸울 준비를 했다. 봄바람이 들판에서 겨울을 몰아냈다. 눈이 칙칙한 돌 뒤로 숨고 강에 얼음들이 서서히 녹으면서 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듯이 갯벌들이 단장을 준비할 무렵 찬석의 어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찬석의 어머니를 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묻었다. 한찬호는 깊은 슬픔에 잠겨 찔레꽃으로 뒤덮인 뒤뜰을 왔다 갔다 했다. 춘하는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니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슬픔조차 잊어버릴 정도였다.